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미 일은 다 벌어지고 나서 얘기하는 게 웃기지 않아?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사람들은 이미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간 생각했던 많은 요소 중 제일 그럴듯한 이유를 그때서야 붙이면서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구는 경향이 있거든. 이걸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불러.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비트코인을 살지 말지 고민하다가 안 샀어. 만약 가격이 올랐으면 아, 오를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안 샀지? 라고 생각할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럴 줄 알고 안 샀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야.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원래 인간의 뇌 자체가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 즉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 재구축이 일어나서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려고 하고, 이걸 맞추면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들은 사실 그럴 줄 몰랐다는 거지. 남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좀 꼰대 기질이 있거나 혼자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잖아. 앞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주자.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거든. 막 이렇게 얘기해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후에 내가 생각해서 미뤄 추측한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쌓이면 이게 바로 생각이 패턴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느 한두 가지 사건으로 계속 뭔가 쌓여서,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내가 생각이 구축된 건데, 그걸 가지고 난 패턴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도 그렇겠거니 독심술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맞아요. 확증 편향,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특별한 액션을 안 했는데도 생기는, 지금은 주식 같은 경우 내가 액션을 취했는데 리액션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근데 그게 황당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난 재수가 없고 나는 꼭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나는 있겠네요. 만만해 보이고 뭐 이런 그랬나 식으로 봐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리시키시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개인화시키기, 이게 아까 이제 모든 걸 내 탓으로 자동적 사고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길 건너편에 친구가 보여요.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난 반갑게 막 손을 흔들면서 인사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듣고 나서 얘기해야지. 네. 나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러죠 뭐. 못 봤나 보다. 네. 일단은 당장은 약간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혼자 사람 쇼를 했기 지나갔으니까 나 혼자 쇼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머쓱하면서 뭐 못 봤겠지 뭐 라든가 뭐 딴 생각하나 보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칠 때 딴 생각하고 있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뭐 전 눈은 좋은 편이어서 그건 괜찮긴 한데 그렇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편하고 탄탄하고 괜찮은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딱 생각해 버리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거를 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저도 약간 그쪽 편이었는데, 이게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MBTI로 치면 F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더 붙잡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으로 보이는데, 쟤 나 무시했나 봐. 이렇게 딱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이제 쟤한테는 매력이 없나?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지나고 나서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화가 난다는 분노죠. 무시당했다.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뒤에 딱 뒤끝 감정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우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분이 확 다운되면서. 우울한 거는 내가 쟤한테는 별거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막 든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불안해지는 거는 뭐냐면, 내가 쟤한테 뭐 잘못한 적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리가 되게 좋다. 그걸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해내가는 거잖아.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네, 왜냐하면 자동으로 안 되는 게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 지향적이냐 어떤 사건 지향적이냐가 다른 건데, 사람 지향적인 사람은 그게 자동 그 사람이랑 감정의 동류를 막 이루어가기 때문에 뭔가 패턴이 있어요. 감정의 찌꺼기 패턴이 있는데 자기 패턴대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 지나가 버렸다 하면은 약간 좀 기분이 확 가라앉으면서 나 약간 무시하나 보다 라거나, 제가 왜 저러지? 이제 내가
조금 뭐 아는 척하기가 좀 그랬나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예전 같으면 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은 이제 바쁜 일이 혹시 우님처럼 하나요? 딴 생각하나? 딴 생각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거죠. 쟤 지금 무슨 급한 일 있나 보다. 딴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요즘은 이제 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이거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강의장에서 강의해 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뭐 없으신 분들은 발표. 뭐 어디서 발표한다거나 이러면 왜 상대방들이 전부 다 나를 바라보거나 열심히 보지 않잖아요. 어떤 자죠. 사람은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여튼 집중 안 해요, 사람들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나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보다라는 감정을 저는 먼저 느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주눅이 확 들거든요.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날 바라봐 주면은 이제 뭐 내가 좀 잘하나 보다 이러고 아니면 확 이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쟤 무슨 일 있나 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그냥 강의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이게 참 저는 항상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어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수강자의 청강자의 그걸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강의하는 사람의 오류, 나의 부족함, 맞아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다른 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세상의 원리이자 진리인데 그건 뭐냐면 이거 아니면 저건 없다예요. 이게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것에든지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없고 이쪽이 없으면 이쪽이 있고 그게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나만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거기서 그렇게 주눅들지 않거든요. 근데 늘 그렇게 주눅 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늘 아무 주눅이 안 들어. 그래서 반대로. 반대로. 맞아. 저 사람이 혹시 이런 걸로 혹시 내가 하는 게 재미없고 지겨운데 나 혼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근지님은 바로 전화하신다는 듯한 그 글을 쓰셨고요. 우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도 수강하실 때 맞아요.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아마 본인의 입장에 빗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청강생일 경우에 그 상대방 강사가 강의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 하면서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앉아서 열심히 듣기 때문에 본인이 강의하게 됐을 때 다들 이렇게 나처럼 열심히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요. 본인이 열심히 듣고 있지 않는 두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 제가 네? 딴짓을 많이 해요. 진짜? 가끔 듣고 딴짓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되게 열심히 들으시는 분 되게 부담스러워요. 좀 딴짓도 하고 카톡도 하고 좀 이렇게 종이에 뭐 쓰면서 낙서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나를 열심히 들으니까 나 열심히 준비 안 했는데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 저는 오히려 또 그러네. 자기의 자기 그 입장으로. 태도들도 관련돼. 맞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길 건너편에 저렇게 뭐 있었는데 만약에 못 봤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했을 때 상대방이 반드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또 대강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다음에 보자 뭐 가까이 길 건너 혹시 먼데 그렇게 팔짝팔짝 뛰가면서 막 부끄럽게 문이 살짝 그냥 다음에 보자 하는 느낌으로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본인 스타일은 이렇게 반응하는 리액션인데 상대방이 그렇죠. 안 해주지 않을 때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없고 맞아요. 나의 경우의 수만 머릿속에 맞아요.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다 내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노력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우리는 관계에서 항상 갈등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거나 대화가 안 통할 때 그걸 해결해가는 방법이 상대방 입장에 공감을 해보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왠지 그쪽에 더 무게가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면 내가 공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반대쪽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노력.
네, 맞아요. 둘 다 필요합니다. 네, 둘 다 필요한데 저는 무게를 좀 더 두자면 왜냐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일단 남한테 상처 안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푸틴처럼 하면 절대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왜 제가 이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로봇 강아지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로봇 네. 강아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날 무시하고 지나갔어. 기분 나쁠 것 같으세요? 안 나쁠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예쁘죠. 내가 길렀던 맞아요. 강아지인데. 그래요? 내가 길렀던 강아지야. 저것이 내가 주인인데. 맞아요. 로봇 강아지는 그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100% 그럴 리 없어요. 없죠. 아, 그거는 시스템 오류지. 시스템 오류는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허라는 영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공감받고 맞아요. 싶어서. 컴퓨터 여자친구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그리고 나의 스타일을 100%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줘.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포커스를 거기다 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네. 그렇게 되면 기계밖에 상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1순위는 기피디님 말씀대로 일단 나를 먼저 보호하는 게 1순위입니다. 예, 그게 좀 되고 나면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좀 해줄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순서가 늘 반대인 사람은 반대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모든 걸 이제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그래라고, 내가 못났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꾸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게 개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패턴, 자동 패턴이 돼버린 분들은 그렇게 내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지면 내가 또 일어나 하고 그 패턴을 한번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낙인 찍기, 이게 라벨링이거든요. 요 영상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아까 말했듯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이제 저 버릇없는 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쟤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했으면 낙인을 찍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 그렇게 라벨링을 붙여버린다거나, 아니면 쟤는 소심해, 쟤는 매력이 없어, 라벨링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라벨링인데요. 라벨링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라벨링이란 상품에 라벨을 붙인다라는 표면적인 뜻 외에 어떠한 물건에 라벨을 붙이면 의심하지 않고 라벨에 기재된 대로 믿어버리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 상품은 좋지 않아. 저 제품은 명품이야. 저 사람은 음흉한 스타일이야. 한 번 마음먹고 나면 그 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처음 가졌던 생각에 의해 그대로 판단해버리는 경우 역시 라벨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정신의학 용어에서의 라벨링은 스티그마, 즉 낙인처럼 특정 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라벨링은 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쉬운 예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를 통해 우울증을 진단받은 우울증 환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우울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가기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게을러서 그렇다든지 하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우울증을 탓으로 돌립니다. 아, 내가 우울증이라서 그렇구나. 오늘은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때 가족 중 한 명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약 안 먹었어? 이 경우 환자와 가족 모두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약속이 있음에도 외출을 하지 않은 자신을 향해, 가족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환자를 향해 라벨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울증 탓으로 돌리고 있는 자신, 표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의문이나 궁금증도 가지지 않는 가족,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나의 행동이 왜 그런지, 가족의 표정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라벨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쉽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라벨링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을 방해하는 습관이 있는데,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버릇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으며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성격, 태도, 습관, 언어 등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원래 우울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우울해 하지만 나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붙은 라벨링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왜 우울해졌을까? 우울하지 않을 때는 어땠지?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르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원인에 근접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해보면서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하는 라벨링이 맞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진 라벨링의 반대가 되는 근거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 라벨링을 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라벨링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라벨링했을 때 효과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후배나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충고나 조언이 자칫 라벨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원인도 해결책도 모르는 막연한 라벨링은 내 인생을 망치는 주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라벨링은 자기 충족적 예언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생각을 규정해 행동으로 나타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미래의 실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말이 씨가 되는 셈입니다. 네, 이게 라벨링이란 게 긍정적으로 쓰면은 약간 격려하면서 그 동기부여해주는 아이들한테 와, 너 그 과정을 그렇게 해냈어? 야, 너 끈기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뭔가 계속 얘기를 해주면 그게 그 아이한테 아, 나는 뭔가 끈기 있게 해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라벨링이 된다는 건 나쁘진 않거든요. 그걸 또 이용하기 시작하면 조종하려고 하면 아이가 눈치채죠. 그다음부터 이제 거부하지만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얘기들은 좋은 효과를 주는데 미스 라벨링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한 가지의 어떤 사실을 보고 그거에 이제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는데 내가 권위자야, 부모야, 뭐 아니면 선배야, 상사야 이러면은 그 권위에 의해서 그 라벨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상생활에서는 수도 없이 많고요. 이게 병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그런 환자가 아닌데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그럼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에 그 오은영 박사님한테 그 예전에 주얼리 멤버였던 이지연이 그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데 그중에 작은 아이 아들이 굉장히 똘똘해요. 근데 엄청 산만하고 폭력적이고 막 욕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얘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뭔가 검사를 받고 병원을 다녔는데 ADHD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평생 생각하고 자라서 아이도 스스로를 알아. 난 ADHD니까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라벨을 매긴 거죠.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와서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ADHD 적이지 않은 행동도 굉장히 많다고. 그걸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벨링 붙이는 것이 스스로를 그렇게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위험한 거죠. 미스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그걸 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성인일 경우에 나한테 누군가 낙인 찍은 게 있어. 예를 들어 너는 늘 그렇잖아. 너는 늘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막 하는 사람이잖아. 만일에 이런 라벨링을 누가 붙였다. 아니면 내지는 너는 게을러, 너는 깍쟁이 같아 이런 라벨링을 붙였다 하면은 내가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난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 저도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예전에는 뭐 굳이 얘기를 하나 하고 그냥 속으로 사귄 적도 많고 오해를 받나 보다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근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면 좀 속상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분명히 나를 믿어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걸로 이제 인지를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펑펑 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상대방은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려고 연습하고 있고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라벨링을 누군가 붙이면 그게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다 하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가면서 항상 저는 반대쪽도 생각을 해보게 네. 되거든요. 네. 이 지금 말씀하셨던 더덕님이 얘기하셨던 건 나한테 주어진 라벨링을 얘기를 주로 해주셔서 물론 앞에 상대방한테 주는 라벨링도 문제다라고 네, 문제예요. 얘기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모라는 입장에 섰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 도깨비에 나왔었던 대사예요. 그 주인공 여자의 은탁이의 선생님한테 그 빨간 옷 입고 다니던 그 여자분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선생님으로서의 자질? 너 선생님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랬니? 라는 얘기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내가 상처만 받으면 또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양쪽이 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 내가 그렇게 끌어와서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꼬리표 붙이고 있진 않나. 정말 그거는 만일에 그렇게 한 게 갑자기 문득 생각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과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저는 사과를 했던 적이 수시로 있었고요. 네. 그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강박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박이란 게 뭐 받는 거에서 주는 거에서 다 강박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나 결혼하는데 집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부모는 안 해줘? 뭐 이런 생각에 당연하게 어떤 강박적으로 해야 된다. 또 내지는 이런 거 있죠. 지고지순한 한국의 어머니상들이 그 바리바리 싸서 뭐 자식들 챙겨야 된다. 이 강박적으로 뭔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소통이 안 돼. 아니 주지 말라고요. 안 받아도 돼요. 해도 해줘야 돼. 자기의 강박 속에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박을 버리는 거는 상대방의 니즈를 좀 파악하려고 하면은 내 강박을 좀 버릴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나는 꼭 이래야 돼 하는 게 누구나 조금씩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런 거죠. 이게 궁금해지는 게 우리 네. 주제가 대화잖아요. 네네네. 저럴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이게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공감해 주는 거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맞아요. 구나. 네. 뭐 이런 걸 쓴다 치면은 네네. 외워서라도 네네. 집을 받고 싶구나 해야죠. 오, 좋은 방법인데? 집을 주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와. 진짜 이게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보면 이제 어릴 때는 재우고 먹이고 제일 힘든 것 같다가 애가 좀 크면은 돌아다녀갖고 그거 붙잡느라 힘든 것 같다가 나중에는 좀 스스로 하면 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정신적인 걸로 더 힘들어지거든요. 점점 소통이 안 되면서 애는 커지고 일들은 다 굵직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점점 문제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화하는 방법의 부재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하면은, 이 참 문제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해줄 수 없는데. 근데 이거는, 만일에 이게, 소통하는 방법으로는 네가 그런 걸 못 받아서 서운하겠다라는 거는 이해를 일단 그 마음의 서운함은 공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걸 다 해줄 수는 없는 사정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 대화로 풀어가야 되겠죠. 한 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 대화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감까지는 좀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정리가 좀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저랬을 때 부모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건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받고 싶겠지만 하면 생각하는 건 공감을 해준 거고 그렇죠.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안 주시는 거에 대한 선호함도 그래서 안 주시는가 보다 하는 공감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화로 이야기를 공론화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 주식 게 있으면 이거 복 받은 케이스죠. 주식 게 있어. 이건 미리미리 정리를 잘 해두면 나중에 되게 편안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꼭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상이몽. 이제 자녀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전제가 할게요. 네. 그랬을 때조차도 사실은 대화하기 참 힘들어요. 껄끄럽죠. 저는 최근에 껄끄러운 게 그거였어요. 그냥 시댁은 같이 가족 사진도 찍어놓고 사실 찍는 김에 영정 사진도 스스로 찍으시겠다 해서 찍어놓고 이래서 그냥 뭐 오래 사시겠지만 영정 사진 찍으면 더 오래 산다 하면서 스스로 찍으시겠다 그랬는데 친정은 같이 모이지도 않고 이게 생일 때 잠깐 모이고 말고 그리고 같이 전체 가족 사진 찍는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는 미리 해놓으면 좋겠는데 사진 찍자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공감하는 거는 그래 노력하면 돼. 네네. 근데 이건 진짜 고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고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뭐 대화해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하고 잘. 맞아요. 점에서 뭐 식당이나 잡으러 가면 몰라도 조금만 식당 복잡해지면 잡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르신들하고는 맞아요. 예, 뭔가 생각이 좀 스톱되어 계신 거고 그런 것 사회생활을 같아요. 계속 하시면서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집에 맞아요.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교류가 덜 되시는 것 같고 나중에는 전 엄마랑 해보니까 한 어느 연령대 넘어가니까 제가 할 이야기도 압축하고 짧은 문장으로 고함을 질러야 돼. 저런. 점점 이제 고함까지 질러야 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아니 왜냐면 본인 생각을 이미 답을 정해놓고 네네네. 있으니까 제가 어떤 문장을 압축해서 얘기를 해도 그 문장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귀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 생각났던 게 푸틴이 네. 그 마크롱이나 이런 마카롱 아니고 마크롱 오면은 네네. 긴 테이블에 서로 끝에 앉는 데잖아. 보셨어요? 테이블 길이가 그 만찬장에 쓰는 그런 정말 그 도깨비에 나오잖아요. 양쪽 끝에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듣고 많이 싶지 줘야지. 않구나. 듣고 싶지 않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 듣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어디 거기서 뿐이겠어요. 집에서도 뭐 애랑 얘기하는데 애 얘기가 들려요. 내 얘기를 애가 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하는 건 특히 네. 70세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사회적 교류 없으신 분들 같은 진짜 경우는 힘들죠. 점점점 맞아요. 그 소통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생각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감정이 점점 아이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 너무 잘했던 분들은 그거 다 맞춰주는 거 힘든데 저는 평상시 잘 못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 같은 감정 살짝 맞춰주려고 그렇게 저희 엄마는 얘기했지만 본인을 뭐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자꾸 뭘 내놓으라고 점점 하는데. 더 하실걸요. 네. 그런데 그거 저희 딸이 갈 때마다 그 머리 이렇게 찝는 집게핀 있잖아요. 그거를 안 사왔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거 사오라고 했잖아. 안 사왔어 이번에도. 에이 똥강아지 막 이러면서. 그 어른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네. 관성을 거스르는 거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진짜 더더욱이 더 관성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시는 분들은 또 주지 말라 해도 계속 주는 것 때문에 싸워요. 또. 맞아. 반찬 싸주고 계속 물 주고. 계속 싸주면서 싸우고 그 맞아요. 하여튼 그 하시던 대로 해서 스톱이 되거나 뒤로 역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이제 조금 마음을 약간 조금 내가 신경을 써드려요라는 걸 여태 너무 안 했어가지고 그걸 살짝 하면서 나중에 말했을 때 좀 먹히게 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머리핀을 쿠팡에서 보냈어. 그거 받으실 수 있을까? 받으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전화 왔어. 신나가지고 아이 같아요. 야, 뭐 누구야? 막 그래서 이러면서 간단한 거는 뭐 할 수 네. 있는 문제죠. 그 결제가 그 결제였군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조금씩 뭔가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좀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되네. 어떤 협상을 하거나 무언가를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 마음을 사는 게 관건이다. 그런 것 같아요. 대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영상 볼 때 문득 스쳐 지나갔던 게 그거예요. 그 명품에 네. 대한 것도 그렇듯이 마케팅, 홍보를 하는 거에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놀아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뇌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죠.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가 아이랑 대화를 하려면 아이 마음을 사야 되고 그런 거죠. 그다음 이제 감정적 출원 이제 마지막 2개 남았는데요. 감정적 출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약간 개인화랑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모든 것이 내 감정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로 확정 지어요. 지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이건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내 감정이 안 좋아지면은 그걸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감정적으로 추론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임의적 추론은 감정적인 추론이랑 조금 다른데 내가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 오시고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전화를 중간에 또 갑자기 안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이러면서 임의적으로 추론해서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가.
뭔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됐겠다 그러고 막 걱정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대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뭐 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투를 종합해서 임의적으로 추론을 내려서 결론을 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던 것이 이분법적 사고, 정신적으로 여과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오는 거, 그다음 성급한 일반화, 개인화시키는 거, 모든 건 내 탓으로 개인화시키는 거, 그다음 낙인 찍기 라벨링하는 거, 그다음 강박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 감정적인 추론, 임의적인 추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인지적으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되게 어려워하는 거, 특히 한국인 어려워하는 게 칭찬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예전에 우리 늘 아니에요. 차린 거 없어요. 저는 안 그래요.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는데 제가 좀 그래요라고 리액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은 책이나 유튜브에서 보면은 뭔가 업적을 이뤘을 때 주변에서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라고 거부하지 말고 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라고 하죠. 또는 이게 나야. 라고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정말 통하는 스킬일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야, 너 3년 전에 산 집값 올라서 너무 좋겠다. 야, 이게 나야. 내가 좀 현명하잖아. 야, 너 이번에 장학금 탔다며? 네가 우리 과에서 1등이야. 이게 나야. 이번 학기 수업들이 좀 어렵긴 했어도 나는 그런 게 좀 잘 맞더라. 뭐 어때요? 기분 좋아요? 뭐 좀 더 해봐요? 야, 승진 축하해. 네가 우리 동기 중에 승진이 제일 빠르네. 이게 나지. 열심히 하니까 회사가 알아주더라. 어때요? 보기 좋은가요? 언제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을 넙죽 받아먹어도 될 때는 따로 있어요. 별거 아닌 작은 일로 칭찬을 할 때예요. 야, 너 오늘 신발 멋지네. 야, 너 헤어스타일 멋지네. 야, 너 오늘 매일 보는 쪽지 시험 100점 맞았네. 뭐 이런 거는 이게 나야 라고 해도 됩니다. 질투심을 유발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업적, 작은 행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나야. 이 정도는 껌이지 하고 유머로 받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유머 또는 놀이로 승화를 시킨 거죠. 목소리 좋으시네요. 감사히 넙죽 받겠습니다. 야, 너 넥타이 멋지네. 어때 내 센스가? 자, 그럼 승진을 먼저 했다, 장학금을 받았다, 집값이 올랐다와 같은 강한 질투의 고통을 유발한 주인공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처신은 뭘까요? 이것은 수많은 심리학적 연구에 의해서 답이 나와 있어요. 백인, 흑인, 아시아인 할 거 없이요. 그냥 전통적인 처신을 하면 됩니다. 겸손한 처신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업적을 이룬 기쁨은 그것이 가능한 사람하고만 나누면 됩니다. 가족이나 베스트 프렌드 등과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운이 좋았어요. 마침 제가 공부한 데서 다 나왔네요. 이 집이 다 제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은행 거 해요. 더 열심히 한 분도 많은데 이상하게 제가 먼저 승진했네요.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면은 그냥 빈말인 거 알면서도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존감 보호한다고 제가 좀 투자 감각이 있죠. 이딴 소리 하면 그냥 팍시 그냥.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은 점수가 점점 누적되면은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웃긴 얘기를 해도 좀 덜 웃어준다든가, 화제를 돌린다든가, 불러도 못 들은 채 한다든가, 내 지위가 낮아지는 농담을 했는데 더 크게 길게 웃는다든가, 한 숟갈 보탠다든가, 약간 몸을 돌려 앉는다든가, 나중에 도움을 청했는데 시원하게 안 도와주고 좀 어설프게 도와준다든가. 자, 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뭐 하나를 배우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고 써가지고 칭찬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의 감정 중에 또 묘한 게 질투심이란 게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될 때 겸손한 거 너무 중요하고요. 이 대화에서도 스킬인 것 같아요. 그 센스가 없으면 또 이제 미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기법들, 현명한 방법들, 결국은 1차적으로는 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런 거 다 사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서 일단은 내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든 듣든. 네네네, 맞아. 하든 듣든 그게 그 공감하려고 존중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 어쩌라고 정리해 줘야 돼요.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몰라요? 어쩌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건 어떨 팁인가? 아, 그렇지. 이게 양과의식이 제일 좋대잖아요. 아니면 네. 미과의식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대화에서 아까 주의할 것 얘기했죠. 독심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물어라. 라벨링, 내가 너 이렇지라고 미리 생각해서 그대로 낙인 찍지 마라. 개인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대화하면서 방어하지 마라. 이게 이제 대화할 때 주로 하는 오류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시려고 하면 좋고요. 칭찬은 넙죽 받을 거는 소소한 거. 재미삼아 이렇게 좀 이렇게 유머 섞으면 괜찮습니다. 모든 걸 아니에요. 너무 이래도 또 요즘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질투할 만한 것에 대해서 넙죽 받아버리면 진짜 꼴 보기 싫어지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대화 없이 문제 풀 수 없죠. 서로 오해만 쌓이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알지 하면서 입 꾹 닫지 마시고 그 내 마음 알지를 말로 좀 표현해서 오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이고 부부고 뭐 동료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계속 무언가 같이 해나가고 그래야 노년까지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애들 다 떠나면 이제 같이 사는 그 주변의 동료들이나 뭐 부부나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들과 대화 없이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괜찮죠. 이게 뭐라 그러죠? 아직은 체력이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나이 들면 진짜 외롭거든요.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화의 기술 익혀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